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에 앞장서게 되는 나라, 그게 이제 스페인인데요. 스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말부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492년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었죠. 1492년 가을에. 근데 이제 그때부터는 유럽 역사에서 한동안 스페인이 주도권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1492년경부터 주도권을 주게 되는 스페인.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요. 스페인 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좀 복잡한 역사가 있죠. 스페인 지역, 에스파니아, 그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잖아요. 그 지역은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지중해 연안의 강대국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그리스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로마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또 카르타고의 식민지이기도 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슬람이 팽창하면서는 이슬람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그죠?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제국이 스페인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이전에는 반달 제국, 반달족이니 동고트, 서고트, 고트족이 진출할 때는 그들이 또 스페인을 차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은 굉장히 미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본토에 살고 있는 본토의 주인들이, 그것도 이제 혼합 민족이지만 그들이 결국 이슬람을 밀어내고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그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그 과정이 수백 년에 걸친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인의 국토를 원주민 입장에서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스페인 말로는 레콩키스타라고 해요. 레는 이제 정관사에 해당이 되고, 콩키스는 이거 라틴 말에서 온 콩퀘어, 정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149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역사에서 1492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스페인의 두 개 왕족, 카스티아와 아라곤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각각의 왕이었던 이사벨 1세와 페르난도 왕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두 개 왕조가 하나로 합쳐지죠. 이들이 이제 결국 수백 년 동안의 스페인 사람들이 조금씩 이슬람을 몰아내다가 마지막 남은 땅이 그라나다인데, 그라나다를 점령하고 스페인 통일에 성공합니다. 그 이제 그런 역사가, 이슬람이 스페인을 정복했던 역사는 사실 약 1000년에 걸친 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4세기에, 이슬람은 4세기에 물론 없었지만 그 무어인들이 지배한 것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무어인들이 이제 나중에 이슬람이 되니까요. 무어인이라고 하는 말은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로마가 망할 무렵부터, 즉 4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정치적 센터들이 만들어지죠. 그 중에 하나가 세비야의 이발사라고는 오페라 아시죠? 그라나다, 톨레도, 이런 여러 도시국가들을 통해서 스페인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교황 우르바노스 2세가 스페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가톨릭이니까요. 스페인 사람들이 자기네 본래의 땅을 회복하도록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알폰소 8세, 이 사람은 이제 이사벨 1세의 조상이죠. 그때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게 되고, 결국 1492년에 완전한 회복에 도달합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거죠. 맨 위에 지금 지도가 4장이 나와 있는데, 왼쪽에 윗부분에 있는 것이 약
790년경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900년경, 그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와서 1150년경, 그 다음에는 이제 1300년경인데, 그 노란색과 그죠? 약간 붉은 빛이 있는 그런 거는 회복운동 과정의 그 영토가, 스페인의 영토가 팽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엷은 녹색으로 표시된 것은 바로 이슬람이 가졌던 영토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축소되어 갔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300년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중해 연안의 저 남쪽 끄트머리의 일부만, 그라나다를 포함한 일부 지역만이 그게 이제 안달루시아 지역인데요. 안달루시아란 말은 원래 이게 뭡니까? 반달족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죠. 반달족이 스페인을 차지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 지역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 땅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포르투갈로 또 한쪽은 쪼개집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 마지막 통일 과정에 방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이사벨 여왕과 페르디난도 왕이었다. 그들은 부부였다. 연합왕조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차지했던 그 그라나다에는 이슬람식의 궁전이 있다. 지금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알함브라 궁궐이라고 하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건축이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냐면 스페인 땅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스페인 사람들이 이슬람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총이 필요했다. 총을 이용했다. 그래서 아까 스페인 방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술이 개발되었다 하는 것 앞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얘기인데, 종교적으로 스페인은 굉장히 복잡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 국가를 해체시키고 가톨릭 지역이 이건 원래 우리 땅이야 하고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슬람 사람들의 일부가 북아프리카로 도망가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스페인 땅에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무슬림은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슬림 신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 또 이슬람이라고 하는 제국은 여러분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적으로 관용적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슬람이 지배하던 시기 스페인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스페인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은 그라나다 항복을 받을 때에는 종교적 관용을 베풀기로 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스페인 전체를 지배하게 되자 그런 무슬림들에게도 유대교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종교인 가톨릭을 강요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억지로 가톨릭이 되었죠. 그 사람들을 스페인 사람들은 모리스코스라고 불렀어요. 즉 작은 유대인이라고 불렀다. 작은 무어인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차별을 한 거죠. 그래서 불씨가 남아 있었다. 게다가 이제 그 종교적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재판에 회부하죠. 이교도라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해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게 이제 1530년대부터 엄청난 약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앗기 위해서 벌인 일종의 연극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펠리페, 그러니까 이사벨라와 펠리페 왕 사이에 결혼한 그런 통일 왕조의 계승자인 펠리페 2세 때가 되면은 무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페인 사람들이 30만 명을
쫓아내요. 그게 이제 1609년에서 1614년 사이죠. 그 후손 중에 펠리페 2세라는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교도 출신으로 부유한 많은 사람들이 다 달아납니다. 돈을 가지고. 어디로 달아나냐면 영국과 네덜란드로 달아나서 영국과 네덜란드에게는 큰 행운이 되고 스페인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페인의 이교도 탄압, 즉 종교 재판은 아주 악명이 높아서 기록화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태워 죽이거나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스페인은 이제 유럽 안에서는 새로 통일된 왕조로서 항해를 통해서 국군을 개척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그 원래 스페인 땅이었지만 스페인에서 떨어져 나간 산악지방이 있잖아요. 스페인과 그 포르투갈을 나누는 산악의 경계가 있는데 그 포르투갈도 대서양에 붙어 있었는데 이 나라도 역시 해양을 개척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뭘까?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엔히크라고 하는 왕자에서 엔히크는 영어식으로 하면 헨리예요. 헨리. 그런데 그분이 주왕 1세, 포르투갈의 왕인 주왕 1세의 셋째 아들인데 세종과 비슷한 시기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세종과. 셋째 아들이었어요. 세종도 셋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차이는 이 사람은 왕이 되지 못했고 왕자로서 무역을 통해서 포르투갈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모로코의 세우타에다가 거점을 만들고 아까 그 서아프리카의 황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개발해요. 근데 항로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항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은 세종과 비슷하죠. 그래서 에니크 왕자는 항해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 항해 학교는 단순히 배를 움직이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배를 만드는 방법 또 바다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그 뭐 수학적 지식, 지리학적 지식, 인문적 지식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중요한 연구소이자 학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애니크 왕자는 어떤 꿈을 꾸냐면 당시에 널리 퍼져 있는 전설 중에 하나가 프레스터 존이라고 하는 기독교 왕이 아프리카에 있다. 아마 에티오피아의 왕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협력해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전부 다시 기독교화하자. 이런 꿈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함대를 이끌고 내려가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메르데곳까지 진출을 해요. 그러니까 메르데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서아프리카의 약 적도 선상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곳이라고 하는 거는 육지 가운데서 이렇게 좀 돌출된 부분. 우리나라로 치면 가령 여러분 한국 지도를 염두에 두시면은 울산 쪽에 가면 이렇게 토끼 꼬리처럼 올라와 있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걸 고지라고 합니다. 곳. 물랑코 곳에 도착한 것은 1443년. 그 다음에 한 해 뒤에는 베르데곳까지 간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하는 대항해 시대의 첫걸음이 돼요. 그런데 사실 애니크 왕자는 프레스터 존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기니의 황금을 차지하지도 못하지만 결국 아르갱 섬에 무역 출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유럽으로 대량 수입하죠. 즉 노예로 데려오는 거죠. 노예 무역을 통해서 수지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포르투갈에 가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애니크 왕자의 동상입니다. 애니크 왕자와 그의
부활이죠. 그래서 이 포르투갈은 나중에 결국 에니크 왕자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 항해를 계속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아프리카 남단을 쭉 지나가지고 결국 인도양을 거쳐서 동아시아에 진출해가지고 향신료를 가져오는 데 성공하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해가지고 향신료를 많이 수입해서 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역 루트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루트를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서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포르투갈이었다. 그런데 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앞다퉈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익이 충돌되죠. 둘 다 카톨릭 국가인데 그래서 교황이 개입을 해가지고 1494년이죠. 94년에 토르데시아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그린랜드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의 일부를 횡단하는 그런 선이 있죠. 그 선까지로 선을 나눠서 그보다 뭡니까? 오른쪽은 포르투갈이 개척할 수 있는 땅, 그리고 왼쪽은 스페인이 개척할 수 있는 땅으로 잠정적으로 약속을 해요. 그게 이제 아래 적은 것처럼 교황 알렉산더 6세의 개입으로 아조레스 제도의 360 리그는 단위죠. 거리의 단위죠. 그렇게 해서 선을 그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이 세계를 어떻게 교황이 쪼개서 이것은 스페인 것, 이것은 포르투갈 것이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과 아직 경쟁을 할 만한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